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의 허선영입니다. 리필하는 남자,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 혹시 원장님께서 혹시 네네. 추천하는 시술이 있으신지, 네. 비추천하신 시술이 있으신지. 네네. 굉장히 이제 그 폭넓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김소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예쁜 분이세요.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그런데 오늘 약간 감기가 걸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제가 추천드리는 시술과 비추천드리는 시술, 이게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보험 영역 쪽에서도, 그러니까 보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들은 보험과 비보험 또는 이제 일반 의료와 미용 의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일반 의료 쪽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직접 한 거고요. 저희 아버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오른쪽 귀에서 그 고름이 나오시는 거예요. 만성 중이염이 오래돼가지고 고막이 녹아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고름이 이제 그 고막을 녹이고 쏟아져 나온 거죠. 중이염 안에 있던 고름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기 막 고름이 줄줄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청력도 안 좋아지시고 뭐 안 좋으셨죠. 정말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 제가 당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병원에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제 그 대학병원이죠. 갔는데 수술이 2달 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찾아봤죠. 이제 물론 제가 이비인후과는 아니지만 이제 책을 찾아봤더니 중이염에도 항생제 치료가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이염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최고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중이염 안에 고름이 가득 차서 이제 고막이 녹아서 터져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고, 여기 뒤에 보면은 중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개골뼈에 유양돌기라고 있어요. 이게 마스토이드 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뼈가 이렇게 똑똑똑 만져보면 이 뼈는 약간 얇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도톰한 뼈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도톰하긴 한데 또 두드려보면은 뭔가 딱딱한 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두드려보면 좀 빈 공간 같은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두드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드려보시면 머리가 좀 울리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유양돌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를 들자면은 그 벌집, 허니콤 별집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집 안에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빈 공간들이 쫙 있죠. 근데 이게 모아지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이 돼 있어요. 그런 구조물이 딱 여기 있어요. 빈 공기가 차 있는 공간들이 여기 꽉 차 있는 그런 이제 유양돌기라는 뼈 안에 빈 공간들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까지 고름이 꽉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골수염 수준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치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공격적입니다. 수술로 들어가면은 중이염 안에서 이속을 있는 데까지 다 파버리고, 그 다음에 이 유양돌기 안에까지도 고름이 차서 이거를 다 긁어냅니다. 그러니 사실 청력이 손실이 되는 거죠. 청력이 이제 없어지거나 청력이 거의 이제 안 들리는 정도로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항생제를 써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항생제를 쓸 수 있는지 봤어요. 근데 이게 참 아버지께서 그때 아주 괴질이 걸리신 거죠. 보통 균이 아니라 이게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라고 그래가지고 Staphylococcus aureus 발음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라는 굉장히 독한 균에 걸리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보통의 항생제에 잘 안 먹히는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에 해당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보통 항생제, 이제 저렴한 항생제를 안 먹혀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했던 약이 테이코플라닌하고 클린다마이신이라는 2가지 항생제였어요. 이 테이코플라닌은 지금도 비싼 항생제입니다. 굉장히 특허가 잘 걸려있고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그 항생제 내성균을 잡기 위해서 개발된 항생제. 28,000원인가 그래요. 요만한. 근데 그걸 2개를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거기다 용량을 더 추가해가지고 간 수치가 허용하는 한은 그냥 막 때려붓겠다, 융단 폭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험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이라서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마구마구 썼습니다.
사비로 썼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항생제 값만 28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근데 한 달 뒤에 그걸 하고 나서 딱 CT를 찍었더니 안에 고름 찼던 거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귀 안에 고이셨던 거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유양돌기 안에 고름 찼던 거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고막도 다시 자라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약간 너무 공격적인 시술은 피하는 게 맞다. 항생제 먼저 써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제가 딱 한 사람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공격적인 시술, 침습적인 시술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시술 쪽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용 쪽으로 넘어오면은, 저희는 이제 보톡스, 필러, 리프팅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는 진짜 모토가 가족들에게도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고, 뭐 저희 아내나 저희 처제라든지 저희 장모님이라든지 또는 친구, 제가 아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고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시술만을 이제 해드린다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좀 진료 철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추천과 비추천을 나눌 때 저는 안전성, 근데 그 안전성에서 저는 이런 걸 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미용 시술은 예뻐지기 위한 거가 이제 주 목표이기 때문에 예뻐져야 됩니다. 근데 예뻐졌는데 나중에 그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맞춰주고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필러나 리프팅처럼 녹는 재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재료, 그런 재료를 써야지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2년 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싹 사라져주고, 새로 바뀐 그 얼굴 모양에 맞춰서, 그 컨투어에 맞춰서 새로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보형물 쪽, 너무 이렇게 고정된 그 시술 쪽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따로 놀게 됩니다. 그 보형물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직이 따로 놀게 되면서 이렇게 이중선이 잡힌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미용 시술은, 또는 우리 몸에 들어간 모든 시술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주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그게 없습니다. 계속 영구히 남아있는 것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물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조직하고 따로 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먹는 약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비타민C는 우리가 어떤 때 쓰냐면, 이건 우리는 지금 비타민C를 치료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였어요. 왜냐고요? 괴혈병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가끔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잇몸에서 피나고 괜히 멍도 쉽게 들고 이럴 때 있어요. 이거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게 왜냐면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그 기본 재료이자 촉진제입니다. 비타민C가 없이는 콜라겐들이, 결체 조직들이,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이 조직들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비타민C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살짝 여기서 얘기가 조금 세긴 하는데,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타민C의 역사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타민C의 역사는, 비타민C는 원래 1800년대 후반인가 중반에 린트라는 영국 의사가 알아내게 됩니다. 이 비타민C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발견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배 위에서 그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얘기가 또 좀 셉니다. 역사로 들어갑니다. 역사로 들어가는데, 그 1000년도부터 1500년대 서구 문명은 지중해의 역사였어요. 지중해 안에서만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최고의 강국이었고, 그 안에서 베네치아가 이스라엘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예를 들자 그게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런 데로 동방의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생산된 후추나 육두, 정향, 또 시나몬, 후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향신료가 동방에서 이렇게 실크로드를 타고 사막을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뭐 테라비브라든지 또는 이제 이집트 카이로라든지 콘스탄티노플 또는 이스탄불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당신은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콘스탄티노플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베네치아에서 배로 가서 이걸 이제 사가지고 와서 유럽에 유통을 시키고 마진율이 100배, 뭐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러니까 10,000원에 사와서 100만 원에 팔고 이러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10,000배, 뭐 100배 이런 장사였어요. 어쨌든 그런 향신료 무역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중해는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지중해가 사실 바다인가요? 바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조금 큰 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게 지중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지중해 그 1000년에서 1500년대 가까이 갈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 괴혈병 같은 게 없었어요. 배 위에서. 왜냐면은 그냥 가다가 음식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근처에 해안에 빨리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또 보급을 실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1000년에서 1500년대가 지나고 1500년이 됐을 때 1490몇 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요. 뭐냐면 그 이슬람들이 이렇게 밀고 와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겼던 이 콘스탄티노플을 대형 그 대포로 완전히 개박살을 냅니다. 예, 제가 의사인데 개박살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개박살을 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한 이쪽 동쪽 해안의 많은 그 무역 거점들이 이슬람 수중으로 떨어지고 이슬람은 무역을 별로 원치 않았어요. 무역이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해상무역이. 그래서 이쪽이 다 봉쇄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리고 봉쇄가 안 됐더라도 이슬람의 마진은 커지고 유럽의 마진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치아에서는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 무역은 끝났다. 지중해 우린 패권자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은 대서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고 또 반대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가는 길을 찾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그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돌아다닐 때는 우리가 비타민 C의 주 공급원인 이 어떤 그 과일이나 야채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대서양을 건너다 보면 적도에서 북위 10도, 그 남위 10도, 요 20도 정도 되는 지역에는 무풍지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범선으로 무풍지대에 잘못 들어가면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하루 동안 몇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바다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해 기간이 3개월 예상하고 갔다가 6개월, 9개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사자가 생기기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빨이 뚝뚝 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면서 그리고 막 살짝 부딪혔는데 멍이 들고 막 부어오르고 평소에 없었던 그런 병이 생겨요. 괴혈병. 괴상한 피가 나는 병입니다. 괴혈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비타민 C 부족에 의한 건데 왜 그러냐면 항해가 오래되니까 가지고 갔던 야채, 과일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걸 못 먹게 되니까 선원들이 이제 비타민 C 부족이 생기고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콜라겐이 생성이 안 되고 콜라겐이 생성이 안 되면 혈관도 콜라겐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 혈관을 생성시켜주던 콜라겐이 없어지니까 혈관이 물렁물렁해져요. 톡 건드리면 톡 터져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잇몸에서 피 나오고 점막에서는 다 피가 나오고 눈에서도 피 나오고 귀에서도 피 나오고 다 피. 우리 좀비 생각하면 되죠. 좀비들 보면 막 피 줄줄 흘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괴혈병입니다. 괴혈병인데 이 괴혈병에 의해서 이 선원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한참이 지나서 1800년대에 돼가지고 이 원인을 알아내게 돼요. 이게 린드라는 그 영국 의사인데 배 위에 탑승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호주 쪽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항해가 오래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괴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괴혈병에 안 걸릴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진짜로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선장이라든지 아주 1등 항해사 또는 귀족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역시
우리 요즘 얘기를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역시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금수저들은 역시 병도 안 걸리는구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린드라는 의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먹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양배추랑 뭐 다 썩어서 과일이랑 바나나랑 다 썩어서 못 먹을 때 이쪽 선원들은 그냥 계속 소세지랑 뭐 말린 고기 같은 거 먹고 있는데 이쪽은 그런 요리도 먹지만은 꼭 그 티타임을 갖는 거예요. 영국식 티타임. 예, 영국식 티타임을 갖는데 그 티타임을 할 때 약간 디저트처럼 그 같이 올라오는 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멀레이드, 오렌지 마멀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나 뭐 이런 그 뭐 귤 또는 오렌지 이런 거를 얇게 썰어가지고 설탕에 잔뜩 이렇게 절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서 이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게 보존해주는 그러니까 병조림인 거죠. 그렇죠? 병조림을 갖고 다니면서 꼭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C의 공급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이게 비타민 C라는 걸 분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과일 안에 해답이 있다. 야채나 과일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린드라는 영국 의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원양항에 나서는 배에다가 무조건 그 선원들한테 절인 과일이나 야채를 잘 보관해가지고 설탕절임이든 뭐 소금절임이든 그거를 공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괴혈병의 확률이 확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비타민 C를 발견한 겁니다. 자, 비타민 C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타민 C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다시 그 비추천과 추천 시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다 배출이 돼서 없어집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비타민 A 같은 거 우리가 아이소레티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 그 스티바 A 크림이라든지 우리 먹는 로아큐탄 이런 거에 들어간 게 비타민 A 성분입니다. 예. 그 비타민 A를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얘네들은 6개월까지 잔류를 해요. 이런 약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로아큐탄 같은 걸 드시고 나서 저희가 그 고객님들께 여드름 같은 거 치료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 굉장히 극건조해지실 수 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극건조. 예, 슈퍼 드라이해질 수 있다. 브랜드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비타민 A가 체내에 과량으로 축적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테라토제닉이라고 하는데 기형아 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약을 먹는 도중에는 임신을 하지 마시고 약 끊고 나서도 6개월 동안은 임신하지 마십시오라고 고객님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자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먹는 약마저도 비타민 C처럼 그냥 몸에서 쭉쭉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약들은 안전해요. 근데 비타민 A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배출이 잘 안 되고 축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를 들면 항암제를 비교를 해볼게요. 항암제가 암을 죽이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은 또 이 항암제 자체도 또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이 암을 치료한 다음에 몸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체내에 축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암을 또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술이든 어떤 약이든 빨리빨리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했으면 사라져주고 새로 들어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용시술 영역에서 보면 화장처럼 빨리 지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쁘게 다시 다음날 예쁘게 화장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하루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 뿌띠 시술들은 되게 2년 이상 가는 것도 많고 6개월, 1년 반, 뭐 2년, 뭐 3년 이렇게 가는데 그런 시술들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이고 또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더 높은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필과 허선영, 리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이 15년 동안 깨달은 바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요. 네,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리필과 허선영입니다. 네.